자, 662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보통 한 문제씩 출제됐었는데 작년에 2문제가 출제가 됐죠.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잘 나오는 조문을 또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판례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판례들은 제끼세요. 이해 안 되는 건 제끼시고 이해 가능한 판례들만 몇 개 챙겨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보세요. 우리 교재도 보면 페이지 수가 이만큼이나 돼요. 662페이지부터 693페이지가 30페이지가 넘어요. 이걸 다 해가지고 한 문제 맞춘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체크해서 시험장 가시고 그 한도 내에서 문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집합건물법은 쉽게 아파트관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소유 및 관리법. 집건법이라고 줄이겠습니다. 일단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구성 부분이 있어요. 이 구성 부분에 대한 권리가 나와요. 그 개념을 먼저 좀 잡으셔야 돼요. 집합건물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한 동 건물에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이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는 그 구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합건물. 그 집합건물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가. 그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요. 이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특히 이 공용 부분이라고 복도 계단이 있어요. 이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가 중요합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보다는 복도 계단 같은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 여기에 집중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요. 세 번째가 집합건물 전체 관리가 나와요. 관리. 내 집 말고 전체적인 관리. 이 관리 와서 이제 관리단 있고요. 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관리인이 있고요. 관리위원회가 나와요. 그리고 관리단 규약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을 관리화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조문들이 있어요. 조문들 좀 엮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재건축 및 복구가 나옵니다. 요런 정도로 나머지는 이제 벌칙 규정이에요. 이 정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문 위주 및 쉬운 판례 위주로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보면 집합건물의 구성 부분과 이에 관한 권리가 나오죠. 자, 구성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유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이 있고요. 대지가 있어요.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가 구분 소유권이고요. 대지에 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입니다. 근데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는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집합건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공유 지분권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법으로 따지면 공유물이 되는 거예요. 공유. 근데 그 공용 부분이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구성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물이라고 하지 않고 공용 부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 건물의 구성 부분, 집합건물의 구성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도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성 부분이 3개, 권리도 3개. 다만 요 2개의 권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일체성입니다.
조심할 거는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이건 단독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는 전유 부분만 구분 소유권의 객체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거, 절대적 일체성이 있다는 거, 절대로 분리 처분 못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뼈대를 잡고 보겠습니다. 663페이지.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보면 전유 부분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구조상 독립성이란 벽체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용상 독립성이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용상 독립성이죠. 우리 101호 아파트 같은 경우 전유 부분에 들어가려면 별도의 현관문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구분 소유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요걸 이제 대법원은 구분행위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소유자의 의사가 필요하죠. 구분 소유 의사라는 게 있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있죠. 한 동 건물의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엔드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때 구분행위란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 외벽에 프랭카드를 붙여요. 뭐라고? 각층 분양 이렇게. 각층 분양한다는 게 뭐예요? 각 층을 구분 소유하겠다. 그걸 팔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게 구분행위가 되고 구분 소유 의사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 의사가 있다면, 구분 의사를 표시했다면, 즉 구분행위가 있다면 설령 건물이 완공되기 전 또는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 판례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핵심 판례, 일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사람이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지만 이걸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하고 하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각 층 분양이 아니라 각 층 임대 이렇게 하겠죠. 그럼 구분 소유 의사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 여부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판례 두 개 확인하시고, 오른쪽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말하죠. 그 다음 공용 부분이 나와 있죠. 복도 계좌 생각하시면 되죠.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갖고 있는데 그 공유 지분권이 바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 될 것이고요. 그 지분 비율은 어때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 지분 비율이죠. 집합 건물 전유 부분의 전체 바닥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바닥 면적분의 내 전유 부분의 바닥 면적. 여기 바로 지분 비율이 됩니다. 그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공용 부분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666페이지. 법정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용 부분이 명백한 거, 복도 계단.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유 부분처럼 보여요.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사무실처럼.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전유 부분처럼 보이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을 하기로 한 곳,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용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가 공용 부분이다라고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 전유 부분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기가 공용 부분이다라는 취지를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공용 부분이 두 종류가 있다. 법정 공용 부분, 디귿 공용 부분임을 표시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 부분, 디귿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라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한번 그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라고 되어 있죠. 그게 원칙이에요.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해. 그럴 때는 그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겠죠. 예외가 될 겁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어느 건물 부분,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구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한 동 라인에 보면 1층에 현관문에 번호키가 붙어 있다면 그 번호키를 누르는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를 결정한다. 3번.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다. 말씀드렸죠? 지분 비율은 뭐라고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전유 부분 전체 합분의 내 거. 이게 지분 비율이 될 거고요. 오른쪽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 있죠. 절대로 분리 처분 못하죠.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 놈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다. 66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기억하시고. 양가 5번. 집합 건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자가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 뜯어보기 전엔 알 수 없더라. 일단 공용 부분의 하자로 추정을 합니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자, 지금 체크해 드리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는 종류가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와 간주 규약 대지가 있어요. 법정 대지는 이건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한 동에 집합 건물이 있는 대지가 법정 대지고요. 법정 대지가 일체로 관리되는 대지가 규약상 대지예요. 마지막으로 간주 규약 대지는 이거 재건축하려고 철거를 해요. 그럼 요거는 더 이상 법정 대지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대지로 남겨놔야 되죠. 이런 걸 간주 규약 대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법정 대지, 규약상 대지, 간주 규약 대지 이렇게 세 가지 대지가 있더라.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뭐다? 대지 사용권이다. 그리고 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 보통이지만 지상권도 되고 전세권도 되고 심지어 임대차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도 뭐하고 일체다? 구분 소유권과 일체다. 일체지만 공용 부분과는 달리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지가 굉장히 넓은데 아파트는 2동 딸랑 들어있어요. 이 나머지가 너무 넓어. 그럼 이 구분 소유자들이 나중에 이 대지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좀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규약 등에서 대지 분리 처분을 정할 수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은. 그래서 66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20조가 있습니다. 분리처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2항에 보면 20조 2항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규약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분리처분이 금지된 거죠. 그런데 분리처분했어요. 되지만 누군가가 그리고 산 사람이 있겠죠. 이 산 사람이 몰라요. 분리처분 금지 사실을. 이럴 때는 분리처분이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처분 금지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처분 금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선의로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좀 조문이 어려워요. 20조 3항 분리처분 금지는 분리처분 금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선의로 대지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좀 전에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판례들이 오른쪽에 있죠. 전유 부분을 경락받았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가압류나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등장하죠. 저당권에서도 봤지요. 그래서 669페이지 메뉴의 핵심 판례 1번, 2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대지에 관한 분리처분 금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선의로 대지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선의의 의미가 또 좀 까다로워요. 이때 이 선의는 대지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가 아니고 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취득한 땅이 집합 건물 대지임을 모르는 선의 그걸 말하게 됩니다. 맨 밑에 판례가 있죠. 그거 하나 체크해 조금 어렵지만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전유 부분의 처벌에 따른 대지 사용권의 비율,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 다 필요 없고요. 4번 대지 분할 청구 기억합니다. 당연히 대지 원칙적으로 대지도 공유잖아요. 공용 부분은 당연히 분할 금지될 거고요. 대지도 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건물 사용이 필요한 범위 내에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성 부분과 권리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1페이지에 보면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있고 그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첫째, 공용 부분의 사용. 자, 공용 부분은 민법적으로 따지면 공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민법에서 공유물 사용 수익이 있었죠. 공유물에 관한 사용 수익. 관리가 있었고 관리 중에 보존이 따로 있었고 처분 변경이 있었고 분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분할은 없고요. 공용 부분 분할은 없고요. 사용 따로 수익 부담 관리 그 다음에 보존 처분은 불가하고요. 이거는 불가하고 변경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사용 수익 관리 보존 처분 변경 분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용 부분은 사용 따로 수익 부담 관리 보존 처분 없고 분할 없고 변경만 따로.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민법상 공유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67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사용은 어떻게 하라?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기억하세요. 변경.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죠. 공용 부분은 처분이 없고요. 변경만 있는데 3분의 2.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라는 건 각 코마다 하나씩 있어요. 구분 소유자의 숫자는. 의결권은 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란 건 면적과 상관없이 각각 하나씩 있고 의결권은 면적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억. 두 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밑에 디귿. 디귿은 5분의 4인데 디귿은 뭐예요? 건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일반 변경이 아니라 구분 소유권 등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변경은 5분의 4 찬성이죠. 그러니까 공용부분의 변경이 두 개요. 원칙이 3분의 2고요. 구분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 5분의 4. 이렇게 딱 두 개 암기. 다음 페이지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을 제외한 관리. 요거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렇게 되죠.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통상 집행결의라고 되어 있죠. 6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6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통상 집행결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됩니다. 보존은 이건 각자. 이건 공유하고 똑같죠. 보존은 각자가. 공유물 관리는 어땠죠? 지분의 과반수죠. 공용 부분 관리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좀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671페이지, 672페이지 맨 위에 3번 공용부분의 관리 기억 그거 확인하시고 밑에 판례는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 양가로 2번 공용부분에 관한 부담이나 수익 어떻게 알아? 지분 비율로. 즉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공용부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라고 18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보존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구분 소유권이 8개가 있는 빌라가 있어요. 면적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401호에 사는 사람 소유자가 계단 떨어져 나간 걸 발견했어. 수선을 했어. 보존이죠. 수선 비용이 80만 원 들었어. 면적이 똑같으니까 각각 10만 원씩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401호 소유자 갑이 80만 원을 지출해서 복도 계단을 수리한 후 보존,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에게 10만 원씩 청구하겠죠. 이걸 뭐라 한다? 공유자가, 갑이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되는 거죠. 401호 소유자 갑이, 복도 계단 공유자 갑이, 복도 계단이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10만 원. 이 채권을 특별 승계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101호 소유자 을 갑이 10만 원 내놔 그랬더니 내일 주겠대요. 알았다. 내일 갔더니 이사 갔어. 병이 새로 이사 왔어. 그럼 갑은 병에게 10만 원 내놔 할 수 있다. 그게 18조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진 채권은 그 특별 승계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타 전유 부분인 공용부분의 사용 청구권 필요 없고요. 3번 관리단 집회 의결권. 구분 소유자는 나중에 관리단 집회에 참가해서 여기 출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자, 의결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 37조 1항 각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른다. 즉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두 번째 기억할 거. 자, 101호가 갑과 을의 공유예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합니다. 의결권 행사해야 돼요.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요?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하나의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자가 공유인 경우에 이 구분 소유자들 전원이 참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37조 2항이 됩니다. 만약에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위에서 6번째 줄 동그라미 4번 아예 의결권 행사 못한다가 팔려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가 수인 공유일 때 집합 건물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해야 되고요.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지금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들은 4번 오른쪽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 및 소집권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임시관리단 집회라고 해서 임시관리단 집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3조 2항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할 수 있어요. 관리인에게.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이러이러한 회의를 하자 목적을 정해서 관리인에게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청구를 받은 관리인은 3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그 다음 청구일부터 2주 내의 날을 잡아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1주 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2주 내의 날짜를 잡아가지고 2주 이내의 날짜를 잡아서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집을 해야 돼요. 각 구분 소유자에게 한 소집한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3항이죠. 만약에 하지 않으면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한 5분의 1 이상이 법원을 통해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중에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와 소집권 33조 2항 3항 묶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특히 3항의 경우에 소집 청구 일순 후 일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 내의 날을 소집일로 잡아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걸 밟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 지폐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뭐가 끼어들었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게 들어가 있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거. 요거 쏙 빼고 나올 수 있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5번. 관리인이 나왔는데 관리인은 요 관리단의 대표기관을 말하는데 이 관리인은 관리단 지폐를 소집하여 통상결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해임과 관련해서.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구분 소유자의 권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관리인은 관리단 지폐의 결의로 선임 해임하되 단 관리인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6번 다음 페이지 보니까 구분 소유자의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이건 뭐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럼 분양받은 사람은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선해달라. 하자 담보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 분양자 및 시공자.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조 1항.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 분양자. 그 다음에 시공한 사람,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져라. 이 하자 담보 책임이 두 가지예요. 하자 보수 청구하고요.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대법원이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있을 때 분양자 및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뭐냐? 분양받은 사람이 하자를 보수해라. 보수 청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하자 보수 청구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현재 구분 소유자만 청구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구조의 2를 봅니다. 담보책임 존속기한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1항 1호에 보면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 내 행사하는 거고요. 언제부터 10년이냐? 전유부근의 경우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을 누가 추구하는가? 오른쪽 핵심 판례 1번 현재 구분 소유자라고. 현재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다만 요거는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단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요거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는 거니까 현재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하자 담보 추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핵심 판례 1번, 2번 이렇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 677페이지 1번, 2번, 3번 그 위에 건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구분 소유자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는 별거 없죠. 가장 쉽게 말하면 내력벽 따위를 철거함으로써 다른 구분 소유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죠. 그게 의무예요. 7번의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 구분 소유자 등은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2번에 있는 조치인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오른쪽 구분 소유자의 책임이 나왔어요. 1번 관리단 채무. 당연히 관리단이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그걸 충당해야 될 텐데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 빚을 지겠지. 그게 관리단 채무죠. 그 채무를 누가 부담해? 구분 소유자들이 부담해야죠. 어떻게? 지분 비율로. 679페이지 밑에 네 번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채무는 새로 이사 온 사람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죠.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은 그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관리단에서 소유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충당을 할 것이고 갑이 예를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을 때
이 을이 이 갑이 체납한 관리비도 부담한다는 뜻이잖아요. 6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죠.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을은 승계 전에 발생한 채무 관리비에 대해서도 부담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신소유자가 부담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 요 관리비를 둘로 나눠요. 전유 부분 관리비와 공용 부분 관리비로 나눠서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하는 걸로 봅니다. 뭐만 승계하는 걸로 본다고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하는 걸로 봅니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가 어디 제가 써놓은 게 있을 텐데 뺐나? 자, 다시 한번 거기 있군요. 더 써 있군요. 6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하고 당연히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체납한 거에 연체료 있겠죠. 연체료도 승계하지 않아요. 연체료 을이 연체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 구분 소유자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실소유자가 승계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도 간단히 나오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 대지사건은 대지에 관한 권리. 자, 3번 관리단 집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해서 소집하고 그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분 소유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 소집할 수 있고 이렇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관리단 집회는 어떤 사항을 결의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존속기한은 언제부터 기산한다 그랬죠? 전유 부분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5번 대지 분할 청구 못한다 그랬고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조문 위주 및 쉬운 판례 위주로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건물 관리가 나왔죠. 관리지는 관리단, 관리단 집회, 관리인, 관리위원회, 규약이 나오는데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집합건물의 법률상 당연히 구성된다는 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누군가가 소집 절차나 또는 구성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 절차 없이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 그게 관리단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설립이 나왔죠.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을 때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을 해서 성립한다. 그게 관리단이다. 2번의 기억,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외가 있더라. 동그라미 2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대금을 전부 납입했고 현대 101호에 입주하여 살고는 있지만 아직 구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분양자. 구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구분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얘는 관리단 집회 구성원으로서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을 하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681페이지 밑에 구성원, 기억, 니은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관리단 집회 두 종류가 있고요.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정기관리단 집회만 기억합니다. 뭐?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리인이 소집하여야 한다. 이게 정기관리단 집회입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 아까 하나 본 게 있죠.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소집 청구. 있었죠.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죠. 그리고 오른쪽 소집 절차가 소집 통지입니다. 자, 683페이지 맨 위에 소집 통지. 기억.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집회 소집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각 구분소유자의 통지. 이게 소집 절차예요. 그런데 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하는 게 68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35조.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전원 동의 기억하세요. 소집 절차 없이, 즉 통지 없이 소집할 수 있다. 결의사항은 몰라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통상 결의사항에 대한 의결 정적수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결의 방법의 의결권 말씀드렸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죠. 어떻게 행사해요? 니은 A 출석해서 직접 행사하거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니은 A.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있어요. 구분 소유자가 너무 많으면 집회 소집하기가 어렵죠. 자, 이럴 때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즉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결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결의 사항이든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오른쪽 4번 기억 685페이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결의한 것으로 본다. 원래는 소집해서 결의해야 되는데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 5분의 4 찬성이 있으면 소집해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거 조심해 주시고 5번, 6번은 몰라도 됩니다. 자, 3번에 관리인이 나왔죠. 대내적 업무집행기관, 대외적 대표기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686페이지 양가로의 동그라미 번호 기억.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돼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9인이라면 선임 안 해도 되죠. 자, 선임 1번에 기억. 니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디귿 자격의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리을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인과 관련해서 선임과 관련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쭉 내서 해임과 관련해서는 니은 특별한 게 있었죠.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 청구. 그 다음 오른쪽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데요. 요거 예전에 한번 그 권한과 의무에서 25조 다음 중 관리인의 권한이 아닌 것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한 장을 넘기면 관리위원회가 나왔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단에 둘 수 있어요. 따라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되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단에 두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돼요. 그래서 688페이지 4번의 관리위원회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설치비 기능의 동그라미 1, 2 양가로 2번 구성과 운영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2개. 관리위원회 임기도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째 규약이 나왔죠. 자치법규죠. 다만 오른쪽 맨 위에 규약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조에 보면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 사이 사항 중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 규약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구나. 자, 두 번째. 양가로 2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약의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하고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시에는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기세요. 규약의 효력 필요 없고요. 보관 및 열람도 필요 없습니다. 자, 691페이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에 대한 각종 분쟁의 심의 조정을 위해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691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죠. 그죠? 다음 페이지 뭐 구성과 운영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몇 가지만 체크합니다. 69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4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이 통보하고 2번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를 통지. 그 두 가지 기억하시고 밑으로 해서 5번에 동그라미 1번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라. 60일 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라. 이항 오른쪽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장 90일이죠.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정을 마쳐야 되고 한 차례만 30일원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오른쪽 693페이지 5번 위에서 6번째 줄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14일 동그라미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하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수락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재건축 복구인데요. 재건축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재건축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요건이라고 해서 건물이 너무 낡았거나 또는 재건축하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요건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관리단 지표를 소집해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찬성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건축이란 새로 짓는 거죠. 요건, 외부적 요건 둘 중에 하나. 기억, 너무 훼손이 됐어. 니은, 재건축하면 효용이 증가해. 효용이 증가한다는 게 뭐예요? 떼돈 번다 이런 뜻이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다음 페이지 5분의 4 찬성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694페이지 재건축 5분의 4 찬성까지 하면서 엔드 거기서 결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재건축하자 으쌰으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694페이지 하단에 보면 47조 3항에 4가지가 정해져야 돼요. 그중에 특히 3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695페이지 판례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을 정하거나 기준을 정해야 되죠. 따라서 이걸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 판례 1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재건축 결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가자가 반대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있어요. 반드시. 반대자에 대한 서면 촉구 695페이지 양가로 3에 동그라미 1번 기억.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라. 니은 촉구를 받은 사람이 2달 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뜻을 통지한 걸로 봅니다. 그렇게 재건축 절차와 관련해서 반대자에 대한 서면 촉구 기억 니은 그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건물법은 딱 요 정도예요.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이렇게 뼈대를 잡은 다음에 요 뼈대와 관련해서 제가 교재에서 체크해 드린 거 있죠. 딱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집합건법 문제도 푸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가지고 나중에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해서 딱 필요한 거를 조금만 더 명료하게 암기하시면 충분한 준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체크해 드리지 않은 것까지 다 읽으시면 머리만 아프고요. 합격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체크해 드리는 거 위주로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지요? 집합건물법 내용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좀 어려워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